호르무즈 해협의 혁명수비대가 배들을 공격하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원유 공급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홍해항로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한국으로 운송하는 루트를 뚫어야 되지 않는가.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이게 끝나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 김민석 군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계속 바쁘시죠? 안 바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사실 저는 이란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양안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도 지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전 세계가 사실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휴전을 한다고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그러고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느니 뭐 어쩌고 하느니 그래서 이제 조금 당분간은 소강 상태인가 그랬는데 또 가서 폭격을 하고 뭐 이래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녹화 기준으로 이제 24일 기준으로 열흘이 넘게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은 아랍에 있는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 타격해서 인명 피해 그러니까 미국 군인도 사망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밀 타격과 보복의 반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2월처럼 서로가 뭐 미사일 하루에 100발씩 쏘고 이제 전투기를 100개씩 동원하고 요건 아닌데 제한적으로 계속 서로 포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라비아 호르무즈 해협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국이 지금 소강 상태 그러니까 국지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긴장 상태가 좀 말이 형용 모순이지만 제한적 고강도 충돌이 아닌가. 그래서 전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사령관 권한으로 이란을 대상으로 새롭게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계속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성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중부 사령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이란 너네들이 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들을 자꾸 공격해 그러지 마 하면서 보복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엉뚱하게 요르단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서는 이제 이란이 드론이 떨어졌는데 이게 터지진 않았고 제거를 하다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폭탄 제거반을 하던 미군이 또 사망을 하는 등 미군 사망자가 누적 17명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쟁에 비해서 이제 17명 사망자는 전쟁이라 보기 어렵지만 이 인명 피해 말고도 이제 그 전 세계적 경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가볍게 보기는 어렵죠. 여기다가 이제 이란의 해안을 백악관이 재봉쇄를 한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병력과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잘 통과하고 싶은데 미국이 방해를 한다. 미국은 이란 너네들이 공격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비넷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조선들이 미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했기 때문에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고 있고 분쟁이 몇 달 아닌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조기에 종결될 것이다. 그래서 안심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진짜 이게 단기간에 끝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군사작전을 하는 방식이 비례적 대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사 용어로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이 특정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 그 무기를 파괴하고 이게 비례적 대응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는 현대 정치에서 이게 애들 싸움도 아니고 적이 도발을 했으면 이거 도발을 조기에 종결하려면 상대방이 도발을 한 무기라든가 원점 부대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전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격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엔 좀 보복 수위를 높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그 혁명수비대가 배들을 공격하면 뭐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다리를 부수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때려야지 이란이 아이고 미국의 폭격이 무섭구나 하면서 그만둘 것이다. 이게 논리인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악은 악을 대로 바치고 이제 전력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지전 상황이 계속되는 게 좀 우려스럽다. 그 영구 전쟁으로 가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1980년대 그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싸웠을 때 이때도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이라크에서 나오는 유조선들을 이란이 공격하고 이란에서 나오는 유조선을 이라크가 공격하는 일명 탱커 워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국적으로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보호를 했는데 보호를 하다가 그 배도 맞고 뭐 그 완전 난리도 아닌 게 장기간 지속되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1980년대 불안정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어서 좀 우려사항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니까 이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 중에 UAE, 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동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나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UAE 위상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UAE가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UAE라는 건 결국에는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국가로서 이란,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과 반이란 세력이 서로 맞붙으면서도 그 일종의 공동 휴전 지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이란 정권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 시민적인 교류,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람들이 넘어와서 생긴 타운 같은 게 있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밀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했습니다. 중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럼 밀수를? 반면에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어서 유사시 이제 이란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여기 막는 역할, 이걸 동시에 막는 거였는데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이제 이란 사람들 예전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란이 안 그래도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자기네 재산도 있는데 쉽게 공격을 하겠냐 이런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것이 있죠. 원래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피난처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갑부들이나 뭐 이런 좀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도피처였거든요. 그랬군요. 두바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부자들도 많이 살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성격에서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사실 중개항으로서, 그러니까 중동의 홍콩이라 불릴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이란과의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군사력은 좀 많이 확충한 것은 물론 이 상황이 장기화될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푸자라 항구가 있습니다. 푸자라 항구. 네. 그게 호르무즈 해협고 톡 튀어나온 데를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UAE의 푸자라 항구는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400km.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배를 그 항구가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유 수출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송유관이 연결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유관 연결된 그 원유 수송량이 작아가지고 원래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로울 때 물동량을 다 담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한다고 있고, 또 이란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2026년 3월 15일 이란이 그 미국이 하르그섬,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 단지를 미국이 공격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후제아라 항의 석유 저장고를 드론 공격해가지고, 후제아라 항구가 원래 그 전쟁 기간 동안 유일한 거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 기름이 나갈 수 있는 통로였는데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안단 말입니다. 거꾸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후지아라 항구의 그 능력을 확충하고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를 하거나 뭐 그 봉쇄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회로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 있다면 그 1년 반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모센 레자이 전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허가 없이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고, 페르시아 말에는 미국 함정이 한 척도 입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지아라 항구가 그 계속 발전하느냐 혹은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한국에다가 원유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 그래요? 그 사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원유 공급 협약이 이미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자체의 사정이 좋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생산 일간 원유 생산량은 전쟁 전 대비 5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못하게 될까요?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랑 그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 아녹이라는 원유 주체 간의 원유 공급 공동 비축 협력 강화 뭐 이런 협약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원유 공급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체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요거는 이제 홍해 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원유를 선적해서 홍해 항로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그 한국으로 운송하는 요런 루트를 뚫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그 한국 간의 원유 공급 협약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른 기업이 하나 있는데 최근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와 한국의 원유 공급 계약에 또 끼어 있는 핵심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장금상선입니다. 장금상선이요. 네, 해운회사가 이란 전쟁 기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회사의 원유 운송을 맡으면서 최대 1,800억 원 수익을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거뒀어요. 남들이 하지 못할 때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생산한 원유의 그 수송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이 장금상선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해운 회사예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이 장금상선의 활약으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완벽한 복구는 힘들어서 홍해 루트라든가 다른 여러 루트를 우리 한국 정부는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엔 전쟁이 지상에서 이게 지상 병력이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그걸 또 요격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궁 요격 미사일이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도 이게 보급이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요새 전쟁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이 일명 요격 미사일이라 부르는 이 대공방어 미사일 수요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ST SLX라는 신제품을 얼마 전에 파리의 유로사토리라는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고 그거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보급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대체품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지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2가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쟁 제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에로 미사일,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사드 미사일 여러 가지 대공방어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미사일을 요격한 미사일, 즉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네. 천궁2가 이제 한 20억 원 한 발 정도 한 발 20억 원 정도 하는데 패트리어트는 거의 40에서 60억 원.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발에 거의 100억 원이 넘습니다. 150억 원 가까이 되는 매우 고가기 때문에 한국의 천궁2 미사일 이게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냥 싼 게 아니라 명중률이 96% 이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이 이 한국산 미사일이 굉장히 싸면서도 효과가 좋구나 여기 주목받고 있어서 일단 기존의 구매 국가 즉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주문이 기대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제 수출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위사업청에 문의해 본 결과 교민 보호를 위해서 이 중동에 미사일 수출하는 것에는 좀 보도를 자제해 달라. 요런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기자분들도 다 그걸 받았습니다. 교민 보호라면 어떤 뜻인가요? 이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까 봐 한국인들이? 네, 이란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동에 한국산 미사일 수출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크게 떠들지 않고 로키로 가서 가겠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랑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판매 실적이나 전망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있고 물론 언제까지 우리 천궁2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천궁2는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300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인가 거기서 만드는 거죠? 예, LIG DNA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DNA예요? 예, 요 미사일 공장이 이제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요. 네. 예. 그런데 이 300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연간 600발 정도 생산하니까 미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자기 계획으로는 3년 안에 이 생산 능력을 1,800발로 연간 이렇게 3배 늘릴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 능력을 좀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더 생산하는데 압도되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조속한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재를 본 결과 이미 생산 공장 2배 크기로 이제 좀 확충이 예정돼 있고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거를 이제 언제 완공돼서 양산에 들어가는가는 약간 이제 좀 취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적어도 이제 3년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2배, 3배 이상의 생산량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쟁 제품이라 하는 건 이제 제가 방금 말한 IRST 뭐 이런 독일산이라든가 독일산. 네.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저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패트리어트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패트리어트 가격이 40억에서 60억 그러니까 천공토의 2배에서 3배 가격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부품을 빼고 간략화해가지고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같은 가격이면 한국산보다 미국산에 사지 않겠나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개발 저가형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쉽게 개발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자동차에서 그냥 옵션 빼는 느낌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비행실번이라든가 이제 양산 라인을 저가형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잘 뭐 절반 가격에 납품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가 좀 의심되는 게 있고 독일산 미사일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공투랑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또 떨어집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보단 청공투 미사일이 뭐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 독일산 미사일도 가격은 우리랑 비슷한데 청공투보다 성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능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 세 개 나라 중에서는. 거기다가 이 미사일은 사실은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에서 딱 박아놔가지고 정미사일로 쏘는 방법 요거 말고도 전투기에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군의 이제 KF-61 한국형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의 계열형이 탑재되는데 이미 주문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공급이 좀 딸리는 게 있고 이게 유럽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키이우 수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미사일들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이 예, 우크라이나에? 중동 수출할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공투가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있지만 이 도전 요소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수출 전망, 매출이 굉장히 희망이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에로운가 뭐 데이빗 슬링 뭐 그런 것들 그 요격 미사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 청공투의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가성비가 괜찮은 걸로 소문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공투가 유럽 시장에서 루마니아라든가 독일 이런 데 사업에 좀 도전을 했다가 이스라엘에 밀려가지고 탈락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이스라엘 에로 미사일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2월 달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시작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그게 한 1,000발 넘게 됩니다. 1,500발, 2,000발 되는데 요격 미사일은 항상 그 발사한 공격 미사일을 2배를 이상을 쏴요. 그럼 3,000발을 쏴야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3,000발을 쐈는지 이스라엘 국방부가 공개는 안 했는데 최소 수천 발의 요격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서 이스라엘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재고가 없겠네. 거기다가 자기 나라가 지금 위협이 됐는데 수출 물량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독일이 에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부터 구매를 이미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배달이 3년 정도 늦춰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통보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쓸 미사일 재고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궁이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꽤 높군요. 저는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직접 잠수함도 캐나다를 보내고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특사도 파견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이거 캐나다는 우리 한국을 가지고 논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캐나다가 후회할 것이다, 캐나다가 콩쿠 다친다 이런 말씀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또 캐나다 국민이라든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토의 동맹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 한국이 유력하다는 말이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지금 탈락을 하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사과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마크 카니 총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한국과 독일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지 매우 힘들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승자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가 이제 독일에 거의 이길 뻔했는데 나토 동맹이라는 점이 좀 중요했다. 라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국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밝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경주에 온 다음에 그 울산에 들려가지고 우리 장보고3 잠수함 실제로 시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봄에는 진해에서 출발한 이 그 도산 안창호함이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해군이랑 합동훈련도 했거든요. 이건 독일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 즉 독일은 지금 개발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실전 능력을 홍보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독일이 막바지에 몇 가지 카드를 꺼낸 게 좀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카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납기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TKMS 독일 회사는 그 노르웨이랑 같이 212 CD 잠수함이란 걸 만들었고 이 212 CD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쓸 잠수함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원래 계약대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캐나다에 2036년 이후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르웨이 정부랑 독일 정부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은 지금 당장 잠수함 없어도 돼. 우리가 쓸 거를 캐나다에 먼저 주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와 이게 이제 안보상으로 좀 리스크를 좀 지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삼국 동맹이 만들어진 셈이 되는 거네요. 네, 독일,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은 이제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만든 물량이 캐나다가 먼저 받아간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그 렌트카, 공유 자전거 뭐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독일이 약속하기로는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사고 독일과 이제 노르웨이랑 같은 잠수함을 사면 사실상 한 나라의 군대처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의 무슨 해안가에 어디 뭐 러시아 배가 오거나 위협이 생겨서 잠수함을 출동해야 되는데 캐나다 해군 잠수함이 작동을 안 하면 독일과 노르웨이의 212 CD 잠수함이 출격하고 유지보수 정비 이런 것도 한 나라만 딱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가 합동으로 하겠다. 여기다 작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기를 같이 쓰는 이런 수준의 제안을 한 게 우리가 좀 그걸 따라할 수는 없었은 그 제안이 그러니까 독일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고 그냥 동맹 자체를 팔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독일의 주장대로라면 네. 독일 잠수함이 만약에 이제 독일의 안보 위협이 좀 급하게 났는데 캐나다가 도와달라면 그 독일 거 모아 또 해주고 캐나다로 가야 돼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그 파격적인 동맹을 능가하는 공동 운영이라는 걸 제안한 게 아무래도 아쉽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이 독일과 그 노르웨이가 이런 제안을 원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흔히들 그 페인을 이야기할 때 나토 깐부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은 들러리고 독일 캐나다 독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훈련 체계라든가 그 운전 체계 그리고 원래 작전 구역이 전혀 다릅니다. 당장 이제 지구본을 들어서 그 세 나라의 영토를 보면 알겠지만 세 나라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다 북반구에 있지만 독일과 노르웨이는 그 북해라는 아주 이제 좁은 해역, 아주 러시아 근처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는 거고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해 기준으로 한 세계 2위나 3위쯤 될 겁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길죠. 캐나다가. 예, 땅만큼이나 이 바다도 엄청 넓고 이런 데 담당하기 때문에 그 세 나라가 각각 특성이 너무 달라요. 이런 데도 불구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독일이 한 건 다 약속인데 여기 또 이제 캐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입찰을 할 때는 그
RFP라는 걸 발행합니다. 뭐 자동차를 사고 싶어, 뭘 사고 싶어, 집을 사고 싶어 이런 거를 입찰을 한다 했을 때 제안서를 주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서가 RFP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정부는 이 RFP를 받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간략한 요약본, 너네 나라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 때 뭘 해줄 거야? 이런 계약서가 훨씬 더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계약을 못 지키거나 수정을 해도 캐나다가 좀 항의할 부분이 적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을 마크 카니 총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독일에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청와대 인사분들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을 한국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적인 혜택, 군사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확약을 했어요. 정식으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언론에다 이야기하고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그 계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캐나다의 그 수소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 특히 수소로 된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리고 알고마 스틸이라 해서 캐나다의 철강 회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산학 협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캐나다의 그 잠수함 유지 보수 정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엄청 자세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독일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잠수함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 제안하는 게 조금 불확실할 수밖에 막연한 없는 것 거죠. 같은데요. 또 네. 독일의 제안이라고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독일도 나름대로 독일 기준으로 많이 열심히 캐나다를 그 꼬실 수 있는 쉽게 말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가령 이제 그 캐나다에는 로키드 마틴 캐나다에서 본사는 미국인데 캐나다 지사가 안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제품들이 그 전투함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투 체계라는데 독일 해군이 앞으로 30년 동안 그 구매할 군함은 다 캐나다제 그 전투 체계가 들어가요. 뭐 이런 거든가 아니면 이제 캐나다산 철강으로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나름 했는데 전체적인 규모와 수준 면에서는 한국에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선택한 덕분에 기대할 수 있는 산업적 이익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그 계약을 다 지켜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한국이 탈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오션이 캐나다에다가 뭐 대학에 학생들 훈련도 시켜주겠다, 조선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철강에다가도 투자를 하겠다 여러 약속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캐나다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화가 날 것 같은데 황당하고. 많이 실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캐나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도 이제 니네들이 이겼으니까 한국만큼 해야 된다 이런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캐나다의 특이한 그 정치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좀 많이 투자해 줬다는 게 캐나다 철강 기업 알고마 스틸과 최대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의 비용을 들어서 투자를 해서 캐나다의 현지 제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MOU 같은 것도 제거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대한 협력과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마크 카니 총리가 독일을 선택했다는 거는 캐나다에서 퀘벡 그러니까 프랑스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국어가 두 개입니다. 영어랑 프랑스어. 특히 이제 퀘벡주 같이 그 좀 동부 대서양 해안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은 유럽과 원래 친하게 지내고 말도 이제 영어 안 쓰고 그래서 친유럽 쪽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알고마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5 연안에 있고 그 영어를 쓰는 지역구 이런 쪽에 있는 그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정치인과 정계 입장이 봤을 때는 마크 카니 총리가 독일과의 잠수함 계약을 했다. 이거는 너무 동부지방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퀘벡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게 좀 있나요 그쪽이? 물론 이제 동부 사람들도 백인이 많긴 한데 그 지역적인 갈등이라고. 그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은 좀 그런 백인 우월주의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캐나다에 직접 가보진 않고 캐나다 사람 만나봐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할 거면 독일과 재협상을 해서 독일이 좀 더 캐나다에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마 캐나다는 요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한화도 말이죠.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높여놓고 MOU도 체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 시민 입장에서는 한국한테도 투자를 받고 독일한테도 투자를 받고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는 맞죠. 이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MOU 자체도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전제로 이제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냥 뭐 하던 대로 해줘, MOU 진행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지금 영어권 사용자, 프랑스어 사용자 그 캐나다의 그 정치적 특성 이야기를 했는데 대서양파, 태평양파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을 중시해야 된다는 파랑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캐나다의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중시라는 동부 쪽이 사실 우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이번 잠수함에서 떨어뜨렸다고 뭐 단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야 협력해야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위한 배려라든가 추가적인 사업들을 잠수함 사업에서는 이미 일단 탈락을 시켰더라도 할 가능성이 많다. 캐나다가 지상무기도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탱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나다가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장갑차 자주포 공장을 캐나다 선지 건설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거기에 보류가 됐어요. 근데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잘 지내고 이러려면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협력을 더 높여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 될 것인가? 솔직하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되긴 어렵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과 계약을 해서 한국을 버릴 수가 없고 그 태평양에서의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서 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가적인 무기 도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방위산업 협력 관련해서 한국한테 손을 빌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폴란드가 보니까 한국산 지상무기를 뭐 잔뜩 뭐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또 잠수함은 보니까 스웨덴 제 걸 들여왔더라고요. 아,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 실패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제한을 내 가지고 생산 납기라든가 아니면 이 제한 그 산업협력 요적 약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랑 이제 스웨덴 정부 간에 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니네들이 잠수함 4척을 사면 공짜로 잠수함 1척을 주겠다. 한국과 스웨덴이 둘 다 약속을 했는데 한국은 209급 장보고급이라 해가지고 사용한 지 한 30년 됐지만 얼마 전에 최신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성능 개량을 한 이 잠수함을 공짜로 하나 주겠다 했고 이러니까 스웨덴이 가진 잠수함 중에 그 걔는 A로 시작합니다. 그 A15, A17, A19가 있는데 원래는 A17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걸 준다 했는데 그 좀 한국한테 좀 밀릴 것 같으니까 A19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 겁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는 잠수함은 2, 3일에 한 번씩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2주 동안 재충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덤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졌던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캐나다가 독일을 선정했는데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거죠? 최종 계약이 아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 이내에 최종 계약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결국 협상을 먼저 하되 협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차순위 후보한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독일과 캐나다가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서 협상을 잔뜩 했다가 이제 너네들 안 사 이러면 또 캐나다는 또 독일을 달래줘야 돼요.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이루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독일이 정상적으로 갈 것이 맞다. 그런 걸로 예측을 한 게 좀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고배를 마셨는데 이게 앞으로의 잠수함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랑 캐나다 사업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국제 그 잠수함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은 핵잠수함을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 한국 요 나라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사실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근데 네. 중국도 이제 사는 나라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상 프랑스, 독일, 한국이 항상 경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요 관점에서 이제 독일이 캐나다에 잠수함 12척을 이미 계약하고 그다음에 인도랑도 계약을 한 9척 정도 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납기를 더 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이 없다. 그걸 어떻게 다 만들죠? 예, 실제로 그거를 다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현지의 우려가 많고 네. TKMS는 사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저런. 네. 지금 이번 주엔 다시 올랐는데 선정하고 2주 동안 거의 15%가 떨어졌어요. 이 납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업체랑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신발 같은 경우 OEM이라고 하죠. 막 그러니까 공동 제작 비슷한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외주 제작 이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규 시장 진출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독일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제 프랑스랑만 이제 경쟁해서 이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도 사실 수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독자 IP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한테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만든 잠수함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독자 IP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장보고 3 잠수함이 이 독자적인 설계랑 고난을 지적재산권을 가지는데 아하. 이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자기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독자 IP가 없고 프랑스랑 한국만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지적재산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독일이 캐나다에다가 잠수함을 12척이죠. 네. 12척을 납품해야 함으로 인해서 독일은 이제 꽉 묶여버린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아직 슬롯 그러니까 생산 슬롯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그 잠수함 사업에서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산 여력이 많습니까? 그 슬롯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 그 건조 조선소는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한 나라에 2개가 있는 거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그 나라에 잠수함을 조선 건조할 수 있는 도커가 하나, 회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랑 이제 하나오션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 자체는 일본과 견줄 수 있는데 일본은 또 잠수함을 수출이 추진을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수출 국가 잠수함들한테는 생산 능력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 따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프랑스와 한국과의 경쟁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10척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뭐 그런 제안을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랑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상과 회담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신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인 약간 이제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 존스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거 말고도 한 2-3가지 법을 고쳐야지 한국이 미국에다가 직접 전투함을 수출할 수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하원에서 그 약간 트럼프가 배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려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가 상원에서 너 이렇게 100%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그 결의안이 수정되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또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 대부분이 있지만 대통령령을 트럼프가 내린다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탑다운을 결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군에 줄 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척을 만들 때 미국이 수요를 확실히 보장하고 주문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그 반대요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엔 한국은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허락만 한다면 그런 걸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척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최근에는 뭐 정보 요청서까지 뭐 그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한국이 군함 건조 능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한국 조선소들을 견학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큰 조선소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말고도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이제 SK 페노션 같이 좀 중소조선소들 요들도 군함을 만들거든요. 이것도 다 보고 갔습니다.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애들. 이 말인 즉슨 한국을 소형 전투함까지 좀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전투함에 대해서 수입해가지고 미국 해군이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편 그 골든돔 함선이라고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에서 그 미국의 골든돔 계획,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할 때 쓰는 군함가 이제 전투 해군 소속 함정을 하나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계약이 됐어요. 요게 이제 필리 조선소가 이제 하나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 첫 그 해군용 계약인데, 요런 것들이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한국 군함이 미국에 수출되는 거, 요거를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미국 해군하고 한국 해군이 합동 훈련을 또 했어요. 림팩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한국 해군이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다. 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해상 구성군 사령관이 뭡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림팩이 뭔지 이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 26개국이 참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합동 훈련입니다. 26개 나라예요. 네, 전 세계 해군들이 거의 사실상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 해군들이 참가하는 네. 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고, 여기서 각자의 기량을 좀 뽐내요. 해군 함정들에서 제일 좋은 배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화 보면 이제 배틀십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 림팩 훈련 기간 동안에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 있는 해군들이 함께 이제 적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요게에서 사실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요게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를 격침시키는 것도 하고, 훈련하면서 각 나라들의 성과를 많이 측정하는데, 원래 림팩에 우리가 정말 옛날, 그러니까 이제 한 1990년대 초반에는 1000톤, 1200톤짜리 정말 그 구형배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위상이 너무 약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해군력을 꾸준히 향상시킨 결과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보고 3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위상이 높아진과 동시에 이 해상 구성군 사령관, 이게 훈련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을 받은 겁니다. 해상 구성군이 뭐예요? 구성군이라는 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데, 정해진 그 대대, 중대, 연대처럼 딱 우리 연대는 몇 명이 있고 탱크가 몇 대고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직과 그 장비를 유연하게 바꾸는 걸 구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림팩 훈련을 하는 조직의 사령관, 그래서 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국이 맡은 것이고, 이거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맡았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맡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훈련 주도 지휘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훈련에서 뭐 실제 군함을 격침시키는 때 미사일 발사하거나 미사일 방어 훈련, 그래서 적이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모든 배들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이 탄도미사일 어떻게 막을까 이렇게 훈련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참여도 하고 지휘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높은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이런 거를 좀 하니까 또 한국이 이런 걸 참여하는 게 전쟁 연습이라고 괴뢰를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북한이 한국이 군사훈련이나 이런 성과를 낼 때 비난을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면 이런 표현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해군 함정 관련된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해군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벌써 5년째 접어드는데 계속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 군사적으로 제일 놀랐던 성과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상당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후방 공격을 하는 게 좀 러시아로서는 아주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후방 지역을 공격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게 미국과 유럽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공급하면 그걸로 이제 러시아의 후방 기지를 공습해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주면서도 확전을 방지하고 핵전쟁 우려가 있다면서 모스크바에 직접 폭격하나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제한 조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드론에 대한 개혁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의 감성과 그 감각으로 우크라이나군한테 싸고 좋은 드론을 많이 공급하고 장거리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 위주는 정밀 유도 첨단 미사일 엄청 비싼 거 이런 것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들이 정밀해지고 그다음에 성능이 높아지니까 이걸로 유럽과 미국이 눈치를 안 보고 러시아 후방 지역에 있는 핵심 인프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인프라 정유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정도냐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후방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횟수가 3년 동안 355회, 그다음에 2025년에는 658회로 늘었는데 올해는 그럼 몇 번 했냐? 올해 상반기 그냥 6월 전까지만 800회가 넘게 공습을 했다. 그래서 공습이 훨씬 더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지금 그 모스크바 휘발유 공급량의 40%를 담당하는 카포트나 지구 정유소를 비롯해 가지고 핵심인 에너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타격했어요. 뭐 거의 지금 하루에 한 번꼴로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타격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그 전쟁이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에너지가 많고 원유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번 돈이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정제유를 인도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기름을 수입해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정유 시설과 이제 정제유를 만든 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원래 인도로부터 원유를 많이 파는데 오히려 인도로부터 기름을 사야 된다고 발표가 된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러우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장거리 능력이 굉장히 올해 상반기에 성과를 발휘해가지고 좀 그럼 우크라이나 편으로 가나? 이제 러시아가 또 지나? 이렇게 하는데 저번 주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한 국방장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사임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그 벤처기업가가 예, 맞습니다. 한 그 예. 국방장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하긴 좀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너무 엄청나고 위대한 업적을 지녔으니까 그래도 거의 권율 장군이나 뭐 대첩을 이룬 유시민 장군님과 좀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크라이나가 팽해서 후반기에도 우크라이나가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잘 압박하고 공격할 수 있을까? 여기 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던데 근데 그냥 도시를 그냥 폭격하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지 말라는 뭐 국제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무슨 탄을 쓰지 말라 무슨 무기를 쓰지 말라 이런 것만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그 정보 능력이라든가 정밀 타격 능력 그러니까 무기 자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느 표적에다 공격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을 끝내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쯤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들었는데 대도시를 하도 많이 공격하니까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부동산 가격이 전쟁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주 휴직 조각이 됐다. 높을수록 위험하군요. 그래서 저층 건물과 낮은 옛날 집 같은 시설들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고층 아파트나 펜트하우스는 드론 공격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삐어지고 이제 빈집으로 남고 그 부자들이 그 집을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격이 고층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맞추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낮은 데들은 이 높은 건물 속에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부동산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원유를 수출하는 배들 소위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걸 또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흑키아 아조프에 그래서 10일 동안 136척의 러시아 그림자 선단을 타격해서 136척. 네. 이게 이제 격침은 아닙니다. 공격 횟수입니다. 여기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 우크라이나는 육해공군이 있고 무인 드론군이 따로 있습니다. 드론군 사령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그 22일 기준 이틀 동안 러시아 선박 13척을 추가로
타격했다. 하루에 한 6, 7척씩 반드시 터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산 수상 드론으로 러시아 보안국 경비정이라든가 전쟁 초기에는 모스크바급 이제 구축함 이런 군함들을 공격했다가 이제 상승까지 타격하니까 이제 흑해에서 러시아가 거의 활동을 하기 못하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뭐 송유관으로 수출하는 거랑 배로 수출하는 거 이게 있는데 흑해를 제외하고는 배로 수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USV 이거는 언맨드 시 비클 그러니까 무인 수상함들이 자폭보트 같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러시아가. 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요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가 이제 원유 수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기름을 수입해야 되고 육로를 수입하고 그것도 인도 같은 데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좀 난감하고 화둔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가 하도 이제 도심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러시아 사람들 특히 이제 모스크바라든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핵심 계층들이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좀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월 20일 우크라이나가 물류센터를 드론으로 타격합니다. 이 물류센터는 이제 러시아판 아마존이라 불리고 러시아 최대의 그 물류업체, 그 쇼핑몰 업체의 그 창고를 타격했는데 이것 때문에 배달하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겠군요, 러시아 사람들이. 요거 참고로 요거 사장이 러시아 여성 그 대표인데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아시안 한국계 3세, 4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말 러시아 실제 서민들의 삶까지 전쟁이 위협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걸로 해서 좀 전쟁이 종료되고 푸틴이 마음을 좀 고쳐서 휴전 협상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푸틴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위험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다 해가지고 사실 푸틴이 말이 이제 민주 정치고 투표를 하지 사실상 독재 정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바꿀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시민들한테 계속 참으라고 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뉴스를 보면 50만 명 동원령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동원을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2023년쯤에 그 30만 명 이제 부분 동원령 내렸다가 엄청 큰 비판과 이제 반대 여론을 딛고 동원령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 50만 명 동원설은 사실은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자기가 정보 그 망을 돌려보니까 러시아가 대규모 징집을 동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일단은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 부정한 상태고. 근데 사람들은 진짜 동원령을 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 동원령이라고 하는 건 강제 동원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전쟁이라고 안 하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 하고 계약병만 전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징집한 병사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래라고 사인을 한 사람한테 많은 월급이라는 걸 이런 걸 주고 이제 투입을 했는데 2026년 신규 입대자 수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동원한 게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전황을 뒤집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지원병도 안 나오면 징집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쟁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겠군요. 다만 그 CSIS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그 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1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가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50만 명을 더 동원한다. 건 사실은 러시아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아니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의 엘리트 남성들까지 징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하면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병력 동원과 징집이고 국가 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민심과 여론이 어떻게 갈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30만 명이 죽었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러시아가 그냥 굴러가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한테 또 경고를 했어요. 뭐 나토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한국이
한국이 나토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 이게 나토 정상회의랑 관련이 있는 행동이라고 정상회의에 가서요? 해석이 됩니다. 일단 러시아 외무가 2026년 7월 16일 날 한국이 나토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여기에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간 게 뭐냐면, 일본에 지금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인 타이푼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배치됐는데, 이 미사일을 한국에도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 대응을 할 것이다. 러시아가 대응한다고요? 네, 러시아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나토가 이쪽을 사실상 적군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과 러시아는 친하게 지내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많죠. 붙어 있는 나라고 뭐 에너지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으로부터 이제 약 1만 명에서 15,000명 이상의 병력 동원을 받은 거여서 러시아가 북한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한테 최신 무기, 그다음 기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준 상황에서 한국만 니네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약간 러시아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인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한테 뭐라 하려면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네요. 러시아부터 좀 조심해야지.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상무기 수출하는 이야기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K9 자주포라고 하는 거, 이게 영어로 하면 하위정가 뭐 그런 거죠. 이게 한국산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52% 정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2%를 이 K9 계열이 가졌다라고 제가 분석했는데, 아마 올해 분석하면 이게 더 높아졌을 거예요. 추가적인 수문이 나와서. 근데 스페인에도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페인에 이제 약 120대 이상을 자주포를 생산하는, 이게 금액으로는 한 40억 달러 이상의 그 수출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가요? 스페인 정부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변속기를 비롯한 핵심 부품을 스페인산 제품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게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갑론음악을 하고 있죠. 이 스페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가능한가요? 스페인이 그런 실력이 있어요? 네, 일단 계약과 내용과 스페인의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스페인 정부는 사실은 그 스페인의 방산도 나름대로 있었다가 좀 이제 많이 밀린 상황에서 스페인이 스스로의 방위사업을 키우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원래 스페인산 자주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이제 개발 능력과 인력이 부족하니까 스페인 최대의 방산업체 중인 하나인 인드라사가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기술 협력을 한 다음에 스페인판 K9 자주포를 만드는 걸로 지금 이미 계약이 된 거거든요. 아,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계약 과정 중에서 원래는 미국산 앨리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변속기를 K9 자주포에 다는데, 요거를 스페인산으로 바꾸기를 요청을 한다. 근데 요것이 이제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뭐 갑질이다, 이런 거 안 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뭐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싶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작동이 될까요? 작동은 물론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스페인이 원하는 만큼 다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돈만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스페인이 그런 스페인산 그 변속기를 우리 그 자주포에 넣기 위해서는 설계를 외주를 한국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품을 줘가지고 한국에서 9,600km에 달하는 주행 시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일정 비용을 다 지원해주면 우리는 무조건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맞춰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스페인이 자신들의 방산 능력 이런 것들 향상을 위해서 이런 거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수록 우리한테 우리가 청구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출은 늘어나게 되는 거군요. 아유, 그럼요. 물론 이제 변속기를 원래 한국에 팔아야 되는 거를 스페인산이 가니까
변속기 만드는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우리도 이제 독일로부터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를 수입하다가 국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독자지수를 가졌는데 반대로 우리는 또 남들이 만들어주는 거 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돈만 주면 그걸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스페인에 그래서 K9 팔지 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째째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우리 K9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 호주도 지금 이제 K9이 아니라 AS9 헌츠맨이라고 호주판 K9 만들고 있고 루마니아나 폴란드에도 K9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세계 곳곳에 진출을 해서 그 나라판 K9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걔들이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개발비를 우리한테 내야 된다. 그것은 다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국의 전차가 또 페루에 돌아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페루가 7월 28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K2 흑표 전차가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배송됐다 이랬는데 아직 한국 정부, 현대로템 그다음에 페루 정부가 이것이 뭔지 공개는 안 된 상황이라서 많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진이 찍혔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배에 싣고 가는 사진이 찍혀서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추측은 이제 K2 전차 공식 그 구매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리 보낸다.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한국산 K2 전차가 페루군의 퍼레이드에 등장해가지고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전차를 정식으로 수입한다. 이거를 공개하는 이런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 대 이상이 지금 이제 페루에 좀 수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요게 대해서 확정하게 제작사가 인정해야 이런 거 안 있기 때문에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면 페루의 독립기념 퍼레이드에 우리 K2 전차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요걸 보면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남미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합니까? 비슷비슷한 나라들인 것 같은데 다. 20세기 초반에는 국지적인 분쟁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제 국경선 문제가 아무래도 정글로 이제 국경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지전 같은 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방위 사업대에 대해서 관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산 이 지상 무기들이 거기서 상당히 이제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와의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냥 수입을 한 게 아니라 페루에 이제 K2 전차 공장을 세워가지고 현지 생산하는 거 이런 논의까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석 군사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청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